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극동 러시아죠, 그죠? 극동 러시아를 지금 잘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여기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니즈메니라는 곳입니다. 미스 니즈메니 공항에 착륙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니즈메니에서 이륙해서 여기에 해안 조그마한 말 같아요. 코네르지노인가? 코네르지노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에 한번 볼게요. 코네르지노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아예 지명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명이 아예 없는 곳이. 여기 보면 이런 데는 이제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도시까지는 아니고 뭐 그 대부분 군사 지역이나 아주 아주 작은 어촌마을 같아요. 집이 몇 개 없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에서 요리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요리로 가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직선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자, 그러면은 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은 미리 해놨습니다. 공항은 없습니다. 공항은 없고 헬기장이 있는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비행기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비행기 색깔을 아니, 그냥 가겠습니다. 형상 설정이 한번 볼까요? 형상 설정에 보면은 여기에서 색상을 바꿀 수 있지 싶은데 요거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어떤 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 초록색은 별로다, 그죠?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색으로. 주황색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돌아가기. 자, 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공항이지. 풀밭입니다, 풀밭. 원래 이래요. 알래스카를 가도 비슷할 겁니다. 알래스카를 가도. 그래서 활주거리도 대단히 짧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활주거리도, 음, 짧고, 그,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면 뭐 상황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한데, 어떤 곳은 뭐, 이착륙하기 굉장히 이제 힘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정도면은 뭐, 굉장히 좋죠. 이륙을 했으니까, 일단은, 어, 오토파일럿 설정을 하도록. 오늘 비행 거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고도는
산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고도는 조금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5,000피트 정도로 할게요.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뭐 이만하면은 그 지상 해상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위성 사진을 이제 위성 사진을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래? 어, 잠시만요. 이거 오토파일럿이 왜 이렇게 잘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씩 이래요, 한 번씩. 오토파일럿이 분명히 켜면은 딱 락이 돼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제 먹네요. 한 번씩 이렇습니다. 한 번씩 저 컨트롤 놓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상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을 기본으로 하는데 위성 사진을 이제 근거로 하는데 이게 외진 곳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해상도 위성 사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극동 지역 이런 데는 군사 지역이 많으니까 러시아 측에서 아마 꺼리겠죠. 고해상도 위성 사진 사용을.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진 곳은 해상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공병을 하면 눈이 좀 아파요. 고도를 뭐한 5,000피트. 지금 평원이기 때문에 습지죠. 평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를 높일 하등 이유가 없지만 시력 보호를 위해 가지고 스토리 되겠다. 스토리 될라 그러면은 좀 음, 비행기의 호 부분을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속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됐습니다.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진도가 꽤 괜찮습니다. 진도가 생각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번을 제외하고 네 번, 세 번 정도 가면은 여기 아시아 대륙 끝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뭐 비행 이제 내륙으로 오면은 확실히 뭐 중간에 오지에 뭐 공항이 없는 곳에 착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 짧게 짧게 비행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다를 건널 때가 이번에 그 뭐냐 프리를또처럼 바다를 건널 때가 제일 지겹죠. 볼 것도 없고. 자, 오늘은 제가 당뇨 얘기를 좀 할게요. 당뇨 얘기를. 제가 당뇨병을 앓은 지가 지금 보자. 10, 한 8, 9년 되는 것 같습니다. 10, 8, 9년. 저는 뭐 지금은 제 또래 사람들보다 되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도 일찍 했고, 집사람도 이런 나이에, 저는 47에 집사람도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왜 보면 굉장히 복이 많은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 전에 굉장히 저는 가혹하게 일을 했습니다. 집사람도 굉장히 가혹하게, 집사람도 일을 했었어요.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젊었을 때 고생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빨리 은퇴를 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은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어,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그 휴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연차건 월차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했습니다. 어떤 때는 뭐 3개월 한씩 퇴근하고 이랬었어요. 뭐 말이 퇴근이지 그냥 그때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혼자 살 때니까 그냥 그, 그 속옷가지로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뭐 24시간 일했어요. 24시간. 직원들이 뭐 신기하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잠을 안 자니까. 근데 그렇게 가혹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 건강이 이제 노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 이렇게 노쇠화 증상이 있거든요. 40대,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55세, 60세 이렇게 노쇠화 증상이 있는데 제가 어, 그저께 그저께 안과에 갔었는데 백내장이 미미하지만 시작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환갑인데 백내장은 대개의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 70대 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건 한 10년 빠른 거죠. 또 백내장뿐만 아니라 노안도 저는 30대 초반에 왔고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그 노쇠화 증상이 최소 10년 이상 빠릅니다. 그만큼 몸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젊었을 때 너무 혹살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당뇨입니다. 당뇨가 제가 40대 뭐 초중반에 왔습니다. 당뇨가. 지금 당뇨를 한 8, 9년째 앓고 있는데 당뇨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당뇨가 암만큼이 뭐 제일 무서운 병이 역시 암입니다. 암. 집사람 암 치료를 하면서 뭐 집사람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급했는데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려요. 집사람이 암에 걸린 지가 10년 전인데 그 암이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치료를 하더라도 그 웬만큼 이제 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10년 걸리죠.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집사람 암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암도 비슷할 것 같아요.
다행히 집사람 암은 재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암이에요. 그나마 엄청나게 위험한 암인데 그 유방암이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사람 그 암 치료하면서 서울대학 본원에 입원했을 때 한 7, 8년 지나가지고 재발돼서 그 돌아가시는 분도 여러 명 봤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재발이 정말 무서워. 이 유방암의 특징이 이제 재발이 잘 되고 그다음에 온몸에 전이가 되게 잘 되는 병입니다. 하여튼 뭐 암만큼이나 이제 다른 성격으로 당뇨가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사람을 이제 서서히 죽입니다. 서서히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죽여요. 나중에는 뭐 신체 기능이 다 망가지면서 이제 죽어가는 병이 당뇨예요. 그리고 당뇨가 힘든 게 왜 힘드냐면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생활 관리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의사분들보다 더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전문가지만은 본인이 당뇨 환자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당뇨 환자가 아니고서는 알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은 당뇨 환자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20년 정도 구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특히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그게 유전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유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야채를 많이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우리나라는 그 탄수화물이 부족했죠. 수천 년 동안. 탄수화물이 넉넉해진 거는 불과 한 100년도 안 됩니다. 한 50년? 그러다 보니까 그 셀룰로스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다 보니까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좀 유전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이 그렇게 찌고 탄수화물을 진짜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 당뇨 환자 비율이 되게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탓해봤자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답답한 사람의 운을 판다고 뭐 이왕 닥친 당뇨를 자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은 서울대 본원에서 이게 당뇨 교실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50대에서 한 40% 정도가 당뇨 환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엄청나죠, 그죠? 실제로 제 주위를 봐도 한 50대 중에서 한 절반은 진짜 당뇨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는 어, 당뇨 환자 한 20년 정도 당뇨를 알아온 당뇨 환자로서 정말 키포인트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뇨 환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혈당 체크를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혈당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한 번.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입니다. 혈당 체크를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은 그 당 수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혈당 체크를 하는 게 우선순위 1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의외로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체크를 안 하세요. 의외로.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요즘은 근데 이제
구력이 사유가 난 뒤에는 매일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번 이상, 10대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혈당 체크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 혈당이 뭐 200, 300 막 올라가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혈당을 딱 찍어 보면은 350이야. 그리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혈당 체크를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 1위는 혈당 체크를 한다 이겁니다. 혈당 체크를 한다. 그 혈당을 언제 체크를 하냐면 이제 아침에 식사 전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뭐 어쩌면 아침 혈당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 그 공복 혈당을 체크해야 된다고 잘못 알려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침 혈당은 오히려 높습니다. 아침 혈당은. 오히려 심야 한 밤 12시 혈당이 오히려 낮아요. 낮고 아침 그 새벽으로 가면서 혈당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왜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하라 그러냐 하면은 아침에 그 공복 혈당이 마지노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게 내 전체의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아침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여튼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 당뇨 환자들이 왜 그럼 혈당 체크를 안 하느냐? 사실 말이 그렇지 그 란셋으로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게 되게 불쾌하죠. 불쾌하고 그리고 또 란셋을 이렇게 세팅하고 뭐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당뇨 환자들에게서는 청구과 같은 거를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자동 란셋을 쓰십시오. 자,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자동 란셋을 쓰십시오. 제가 이거 사용하고 난 뒤에부터는 천국이 열리더라고요. 천국이. 무체열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현대 기술로는 무체열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무체열이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꼭지를 딱 벗기고 손가락에 누르면 찰칵 끓이고 바늘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일회용이에요. 요거 쓰시면은 됩니다. 요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동 란셋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게 제일 나아요. 요게 길이가 약간 길고 분홍색이 요게 제일 통증이 덜해요. 통증이.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혈당 체크라 이거죠.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에서 공복 혈당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어, 약을 갖다가 이제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하다 보면 자꾸 빼먹게 돼요. 근데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아침에 약을 식전에 먹는 게 맞더라고요. 식후가 아니라. 왜냐하면 약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밥 먹고 난 뒤에가 아니라 밥 먹기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과 식사 조절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두 개를. 자꾸 이제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요령을 자꾸 피게 되거든요. 어떻게 뭐 식사 조절만 잘 하면 안 될까? 내지는 밥은 마음껏 먹더라도 운동을 굉장히 빡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령을 피우게 되는데 20년의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왕도가 없답니다. 왕도가 없다. 그래서 왕도가 없다는 거를 아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괜히 뭐 다른 방법 있나 싶어가지고 찾으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뭐 여주차다 뭐다 뭐 당뇨에 좋다는 거 굉장히 뭐 제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왕도 없습니다. 그냥 혈당 체크 매일 하고 약 매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먹고 그리고는 식사 조절과 운동을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라 빼면 안 돼. 자,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식사 조절과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왜냐면 방법에 따라 이게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든요. 오늘의 핵심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올여름에 지난 가을이죠. 지난 가을에 제가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혈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거의 평소에도 250 이상에서 350 사이를 그 정도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혈당이 어떻게 하든 150 아래로 유지가 돼야지 혈당이 이제 뭐 200이 넘어가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장기화된다는 게 몇 달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아주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뭐 눈이 멀거나 뭐 다리를 잘라야 되거나 이래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오늘의 키 핵심인데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인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인데요. 식사를 너무 저 뭐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과식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식사를 웬만큼 뭐 고통스러울 정도로 줄이지 마시고 식사를 웬만큼 하시고 키포인트가 뭐냐 밥 먹자마자 바로 나가버려야 돼요. 저는 지금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식사할 때 미리 이제 뭐 집에서는 이제 보통 편한 옷 입고 있죠. 뭐 속옷이나 이런 거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식사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식탁 옆에다가 이렇게 양말하고 이제 외출복을 꺼내놔요. 딱 꺼내놓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옷을 입고 나가버려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나가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호수를 한 바퀴 돌고 돌습니다. 그 광교 호수를 한 바퀴 돌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자. 한 8,000걸음 정도 돼요. 8,000걸음, 8,000걸음까지는 한 6,000걸음? 7,000걸음 정도 돼요. 7,000걸음. 그러면은 이제 키로수는 뭐 한 5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밥 먹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요.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실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근력 운동이에요. 뛴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게 이제 근육을 쓰는 거, 근육에 이제 로드를 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뭐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걷는 게 좋아가지고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산책을 저는 한 6km 걷는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요즘은 두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매일 12km 걸어요. 매일.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신기한 현상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나면은 바로 당 수치가 350까지 올라와요. 쫙 거의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딱 걷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걷고 오는데 밥 먹고 이제 바로 걸었으니까 걷고 오면 1시간 정도 되거든요. 1시간 후에 딱 재면 150으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100에서 120 사이로 떨어져요. 그 정도 수치면은 정상인하고 비슷합니다. 정상인 정도의 거의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2번 그러는데, 오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이러는데, 오전은 이제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그 당뇨약을 먹어서 그래요. 근데 오후는 이제 당뇨약 기운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힘은 들어요. 힘은 드는데, 수치 자체는 거의 정상인 수치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꾸준하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당뇨가 거의 나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당뇨가 완치된 사례가 들어 있거든요.
그 경우 어떠냐 하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고 이제 가전 방법을 써서 정상 수치를 한 3년 정도 유지를 하면은 당뇨가 거의 완치가 되거든요. 거의 약을 안 먹고도 혈당이 조절된다 이 말이죠. 그게 완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쓴 지 지금 한 1, 2주일 한 1, 2주일이 넘네 한 달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제가 봐서는 제가 20년 동안 사용했는 정말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식사하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뇨 환자하고 이제 일반인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뭐 이제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하고 다릅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거고 2형 당뇨는 인슐린 나와요. 나오는데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2형 당뇨입니다. 1형은 잘 없습니다. 1형은 유전적인 문제죠. 대부분 2형이니까 저도 2형이고 2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형 당뇨가 이제 환자와 일반인과의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일반인은 식사를 딱 하면 이제 식사하면 150까지 올라가요. 1시간 안에 150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100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게 일반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탄수화물을 이제 섭취를 하면은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은 일반인은 그게 탄수화물이 흡수 속도가 느려요. 흡수 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많이 안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어떠냐면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흡수 속도가 일반인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혈액이 설탕당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350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이제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늦추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음식에서 셀룰로스를 섞어서 먹으면 돼요. 셀룰로스를. 왜냐하면 셀룰로스가 이제 그 탄수화물의 흡수를 방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지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 뭐냐? 야채 샌드위치입니다. 야채 샌드위치. 서브웨이에서 보면은 그 베지 그 옵션 있잖아요. 그 제일 싼 거, 야채만 듬뿍 든 거. 실제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배부르게 드셔도요, 혈당은 올라갑니다.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정말 우연하게 됐는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당뇨 환자들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야채가 듬뿍 든 샌드위치, 뭐, 많잖아요. 저쪽에, 뭐, 파리바게트 가도 있고, 스브웨이 가도 있고, 뭐, 다른 샌드위치 드시면 안 되고,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든 거. 야채만 잔뜩 든 거 있잖아요. 야채 샌드위치. 그거 드시면은, 이제 배 터지도록 먹어도, 어,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야채에 든 셀룰로스가 브레드의 탄수화물의 흡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식 같은 거는 비빔밥은 생각보다 이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또 고추장을 섞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비빔밥에 들어가는 정도의 야채로는 안 돼요.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비빔밥보다는 이제 상추삼을 이제 밥을 많이 넣지만 밥을 조금만 넣고 상추삼을 드시면은 야채 샌드위치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항상 허기감에 시달리잖아요. 시달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서브웨이가 집근처에 있기 때문에 서브웨이에서 이제 그 야채 샌드위치를 이제 15cm짜리를 항상 서너 개 사놔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되게 허기지면은 그거 꺼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 몸에 이제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그 2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나오는 거는 정상 분비가 돼요. 근데 사용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인슐린이 이제 그 췌장에서 나오는데 췌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해도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근육을 사용하면 인슐린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인슐린을 또 소진도 해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요, 근육은. 그래서 이게 걷는 효과가 왜 있냐면은 그 근육을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그 이제 혈당이 내려간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 몸에서 제일 큰 부피의 근육이 뭐냐?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 그러니까 걸으면은 혈당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걷는다는 얘기는 허벅지 두 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동시에 또 인슐린을 사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을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밥 먹은 즉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탄수화물 내가 섭취를 했습니다 하면은 당연한 저는 그 혈당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제 그 뭡니까 혈당 피크라 그러죠. 혈당이 피크를 친다고 스파이크라고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그럼 먹자마자 바로 나가버리면 뭐냐면은 허벅지 근육이 이제 인슐린을 뿜어내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니까 효과 직방입니다, 진짜.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환자 중에서도 중증에 속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한 350까지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중증입니다.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식사하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호수 한 바퀴 돌고 호수 그 이제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밥 먹자마자 호수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바로 혈당을 체크를 딱 해봅니다. 해보면은 150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호수를 안 돌았잖아요. 안 돌고 한 시간 있다가 측정하면은 이거 100% 350입니다. 150하고 350이면은 뭐 반이 넘게 떨어진다는, 한 200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돌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측정하면은 100에서 120입니다. 3시간 있다가 측정하면은 98, 뭐 90 이래요. 이 정도 완전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호수를 안 돌잖아요. 안 돌고 밥 먹고 그냥 가만 집에 앉아서 TV 보고 있다. 그러면은 1시간 있다가 측정하면은 350이고, 근데 2시간 있다가 측정해도 300이에요. 300. 그리고 12시간 있다가 측정해도 250이에요. 24시간 있다가 측정해도 180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밥 먹자마자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튀어나가 버리면은 정상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하루에 8km씩 두 번이면은 뭡니까? 자그마치 6km씩 두 번, 자그마치 12km입니다. 12km를 매일 걷는다는 열흘이면 110km 걷는 거예요. 예,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뭐 달리 방법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나가 싫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걸 안 하면 장님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장님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어제 이제 안과에 갔다 오니까 그, 그 망막 변경이나 이렇게 다시 말해서 당뇨 합병증은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다 그러더라고. 천만다행이에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저는 즉시 이제 망막 변형이 와요. 오고 황반 변형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명하는 거죠. 장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싫을 때마다 내가 지금 안 나가면은 내가 장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뭡니까 나가게 됩니다. 뭐 그것도 일본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당뇨 환자들에게 권하는 첫 번째는 혈당 체크를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쉽게 혈당 체크를 하는 방법은
자동 란셋을 쓰면은 천국이 열린다. 이 선전 아닙니다. 선전 아니에요. 이 정말 이거 아마 사용해 보시면은 저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완전 진짜 천국이 열립니다. 이거 사용하고 난 뒤에 제가 혈당 체크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혈당 체크는 이제 아침 공복, 아침 식사선이 제일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약을 꼭 매일 복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용하는 시간은 식사 전, 식사 뭐 한 30분 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밥 먹자마자 바로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온다. 1시간 정도. 한 8,000보 정도 걸으시면 돼요. 8,000보. 그거 저 뭐냐, 뭐, 그 스마트폰에 그 헬스 그거 측정 앱이 다 있잖아요. 갤럭시가 됐든 아이폰이 됐든 그거 사용하시면 한 8,000보 정도, 한 번에 한 8,000보. 그 밥 먹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8,000보 걷고 오는 거예요. 뭐 하루 3끼 먹으면은 3번 그러면 그거 너무 무리죠. 너무 무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가급적이면 2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전에 8,000보 걷고 오고 또 저녁 먹고 8,000보 걷고 오고 그러면 중간은 왜 하느냐?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걸 먹어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속이 든든하지는 않지만 혈당이 잘 안 올라가는 거. 서브웨이 야채 샌드위치가 괜찮습니다. 베지, 베지 그래가지고 4,600원인가 4,900원짜리 있어요. 그걸 뭐 한 4개 정도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한 이틀은 가니까. 음. 아니면은 상추를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상추쌈을 사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그 산책을 할 때는 하루에 저는 2번 산책하는데 이제 산책을 할 때는 살짝 많이는 안 되고 살짝 든든하게 먹고 싶은 거 든든하게 먹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라면 먹고 싶잖아요. 신라면. 신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먹으면 또 2개 끓여 먹어요. 근데 신라면 2개 끓여 먹고 호수 한 바퀴 돌고 오면은 괜찮아요. 혈당 떨어집니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가 20년 동안 당뇨를 앓고 20년 동안 당뇨를 관리해 보면서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방법 같아요. 물론 이제 꾸준하게 하다는데 꾸준하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죠? 다른 얘기인데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 꾸준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 생각에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이번에 이 방법은 제가 전에도 비슷한 방법 썼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된 방법 아니었습니다. 좀 산만한 방법인데 이번에는 제가 독한 맘 먹고 정리를 확실하게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정말 괜찮은 방법 같아요. 정말. 그리고 뭐 아이고 그 짓을 어떻게 하냐 그럴 필요는 없지. 왜 그러냐면은 그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은 이제 성인병이 다 없어집니다. 내장 지방도 없어지고 제가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뱃살이 쫙 빠졌거든요. 하루 12kg 걷는데. 그래서 힘은 들지만은 당뇨만 이제 그 당뇨만 치료가 되는 게 이게 뭐 이게 치료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죠. 그냥 치료 맞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혈당을 정상 수치로 지금 정상 수치로 관리하는 거잖아. 한 3년 정도 관리하면 당뇨 완치돼요. 근데 당뇨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당뇨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인병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가혹한 대가가 맞긴 맞는데 그 대신 뭐 얻는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진짜 이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이제 충분한 거죠, 그죠? 충분한 겁니다.
뭐 살다 보면은 병도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병도 걸리고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어, 집사람 암 치료를 한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세상 만사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제 가혹한 대가를 치르면은 그, 그 대가가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얻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얻는 것도. 일단은 첫 번째로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실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알지만 평소에 그 실감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왜 나쁜 짓 하느냐? 뭐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멍청한 거죠. 근데 집사람 암 치료를 하면서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제가. 평소에 사람이 살면서 사람 죽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분이 이제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죽는 걸 보신 적 있어요? 바로 내 눈앞에서. 그러니까 어, 저하고 한 3m 거리 안에서 사람이 죽는 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저는 제 바로 이제 팔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게는 뭐 그래요. 3, 4m 안에, 한 3, 4m 안에서 사람이 죽는 거를 저는 50번 넘게 봤습니다. 50번 넘게. 일단은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그 장모님 임종을 제가 지켰어요. 1m 안이죠, 1m 안. 왜냐하면 제가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1m 안에서 사람이 운명하는 걸, 숨이 멎는 거를 저는 2번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람 이제 암 수술하고 화학 치료, 암 치료를 이제 3가지를 하거든요. 수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 치료,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지 3가지를 이제 표준 치료라고 그래요. 표준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 그 후유증이 너무 후유증이 정말 무서워요.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이제 저희가 3개월을 입원했거든요. 뭐 저도 3개월 같이 갇혀 있었죠. 그 다음 다시 또 요양병원에 2개월 입원했고 이래가지고 총 저희가 6개월을 입원했었어요. 총 6개월. 6개월 동안 이제 병실에 갇혀 있었죠. 늦가을에 저희가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이제 총 4개월 있었죠. 4개월 요양병 2개월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다음에 여름이 됐더라고요. 근데 서울대병원에 3개월 동안 후유증 때문에 3개월 그 항암 치료, 화학 치료 후유증이 제일 무섭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이제 원래는 서울대병원에는 그렇게 입원을 안 시켜줍니다. 보통 서울대병원에는 아무리 중환자도 보통 일주일도 입원을 안 시켜요. 일주일 넘게 입원을 시킨다는 얘기는 진짜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저희는 3개월 있었어요. 총 4개월 있었어요.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처음 1개월 입원했고, 근데 두 번째 3개월 입원했는데, 두 번째 3개월 입원했을 때는 이제 말기 암 환자 병동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그 105병동 20단, 105병동이 이제 말기 암 환자 병동인데, 거기에 3개월 있었는데, 얼마나 처참하느냐. 그 한층 전체가 이제 말기 암 환자인데,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3, 400명 되겠죠. 3개월 동안 3, 400명
이제 같은 층에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살아서 태어난 사람은 집사람이 유일합니다. 집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던 날 짐 다 챙겨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완전히 뭐 해골이 돼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아서 나가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린 씨가 태어났어요. 매일 아침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보통 밤에 많이 죽어요. 새벽에 많이 죽어요. 새벽에. 밤 한 10시에서 이제 밤 한 10시에 끙끙 앓다가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 이제 하늘나라로 보통 많이 가시는데 아니면 밤 한 10시에 이제 운명하시든지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 시간 될 때 식사 이전이죠. 아침 식사 시간 이전 되면은 이제 병실 여기저기서 흰천에 덮여가지고 시신이 나옵니다. 복도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이제 병실 여기저기서 흰천에 덮인 이제 시신이 나와요. 그걸 상배를 받습니다. 상배. 그리고 저희는 이제 2인실에 있었는데 2인실이 병실이 제일 괜찮아요. 왜냐하면 1인실은 너무 외로워요. 하루 이틀 이제 단기간 입원했을 때는 1인실이 좋죠. 1인실이 좋은데 이제 장기 입원할 때는 1인실은 너무 오히려 보면 좀 심적으로 힘들어요. 2인실이 제일 적당해요. 근데 보통 이제 말기암 환자 병동이기 때문에 환자가 들어오면 그 뭐 하는 곳이냐면은 호스피스 병동 가기 전에 이제 처치하는 곳이에요. 저희 그 말기암 환자 병동에 이제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요. 무슨 처치를 하냐면은 이제 통증을 없애는 처치를 해요. 약물로 이제 신경을 죽여버리거나 심지어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죠. 통증을 없애는 어차피 못 사니까 통증을 없애는 이제 처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래 입원 안에 있는데 어, 자, 이제 고도를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음, 집사람하고 같이 입원했던 그게는 뭐 어, 10명이 넘죠. 3개월 있었으니까 같이 이제 2인실이니까 같이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하고 같은 병실에 계셨던 환자분이 이제 서치관 환자분 10명이 넘습니다. 그 열, 그 같이 계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도 처참했는데 그 같이 계셨던 분들은 더 처참했습니다. 하여튼 뭐 끔찍한 얘기를 오래 하는 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집사람 안치료를 하고 난뒤에 제가 진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참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고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 평소에 그저 건강은 뭐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그냥 노력 없이 이제 노력 없이 건강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젊었을 때는 뭐 막 살아도 건강합니다. 막 살아도 건강한데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고 특히 노년이 되면은
정말 공격적으로 죽을 똥 살 똥 해야지 겨우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착륙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지금 공항이 아닙니다. 공항이 아니고 노지입니다. 노지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석은 정석은 한번 이제 저공 비행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번 그 표면 상태 그 이제 표면이 이제 제가 착륙하고자 하는 노지가 얼마나 평평한지, 그 다음에 뭐 나무나 이런 거, 바위나 이런 게 없는지, 그 다음에 활주 거리는 충분히 되는지를 선의 비행을 하면서, 저공 선의 비행을 하면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착륙하는 방법을 사용을 원래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동영상 길이가 뭐 5분 정도 길어지죠.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무리하게 확인을 안 하고 바로 착륙을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올바른 방법 아니죠. 그래서 시청자분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하실 때는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오늘은 제가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지금 해변에 지금 풀밭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저기 또 헬리콥터 착륙장이에요. 보통 이제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여기가 제일 괜찮아요. 일단은 지금 다 와가지고 그죠? 지도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착륙을 해도 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착륙을 해도 되고 상공을 휙 저공으로 상공을 휙 지나가면서 지상의 상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회를 해서 돌아와 가지고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뭡니까 충분히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지지난번처럼 하늘에서 보기에는 뭐 평평한 것 같은데 막상 착륙을 해보면은 평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평하지 않거나 나무가 있거나 자 여기는 평평한 것 같아요. 평평한 것 같은데 문제는 활주거리가 좀 짧아 보입니다. 여기는 좀 짧아 보이고 이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여기는 음, 평평하지도 않고 여기는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나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착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감 잡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착륙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착륙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활주거리가 조금 짧긴 짧은 것 같아요. 자, 착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스라기가 실속 속도가 47노트입니다. 47노트. 그래서 47노트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활주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합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그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없는데 다른 곳은 저 보십시오. 이게 나무가 위에서 봤을 때 나무가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보면은 막상 창에서 보면 나무가 꽤 크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나무가 꽤 큽니다. 꽤 크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착륙했으면은 아마 지난번 좀 전복했으면 여기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의 장소에 착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활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짧아가지고 어, 착륙하면서 브레이크를 바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나 한번 볼까요? 자, 이만큼 왔죠. 이제 요렇게 가면 됩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분만 가면은 아시아의 끝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